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자, 대물변제 예약과 매매 예약이라는 걸 통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꿉니다. 돈을 꾸어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1억을 꾸어줍니다. 을은 이 돈을 빌린 이유가 뭐냐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친구 집에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든가 이런 걸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친구 을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집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두는 여러가지 형태를 가등기 담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아직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를 않았죠. 따라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습니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가등기 이전에 그 가등기 담보의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고 따라서 나중에 이 을이 이 갑에게 1억을 갚아버리면 가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계속 을이 계속 소유자로 돼 있었던 상태에서 이 1억 가등기 담보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설정자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영유권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영유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가 돼 있지만 이 집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를 제3자 B형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B형은 찜찜할까요? 안 찜찜할까요? 찜찜하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 가등기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버리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소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B형이 계약을 하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갑이 을에 대해서 이 가등기를 해두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가등기를 해두면 뭘것 같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이 가담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권인데 첫 번째가 이 가등기를 두면 경매 청구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청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청구권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경매 절차를 밟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당에 참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자는 그 순위를 가지고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 가등기 저당의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1번이 1억이 돼 있고 2번이 5천만 원이 됐고 3번이 5천만 원 됐을 때 3번이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1순위보다 1억을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파산 절차에 있어서의 별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이 별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즉 저당권은 이 가등기 담보는 결국 저당권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일성,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거 생각이 나시나요? 이거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담보물권 총론 처음에 공부할 때 이가 성가지 이 부정성이라든가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될 겁니다. 자, 사회적 작용은 실행 절차가 간편하여 많이 이용되긴 하나 이 사적 실행에 의한 채권 회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지 보도록 하시죠. 자, 목적물은 뭐냐면 등기라든가 등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공시방법, 등기라든가 등록할 수가 없으면 그런 것은 일단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기라든가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이제 가담법에 보면 이 권리질권이라든가 저당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이 가담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제 피담보 채권은 다 되겠지만 특히 이 가등기 담보도 가능하다. 우리가 저당권에서도 저당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근저당권이 있었죠. 근저당권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들쭉날쭉할 때, 그렇죠? 들쭉날쭉한 이걸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근가등기 담보도 가등기 담보의 목적이 가능하다. 피담보 채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이라든가 이자, 변제기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공시 방법으로서 굉장히 불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저당권, 이 등기부에다가 채권자가 누구고, 채권자 누구, 채무자가 누구, 채권액이 누구다, 이렇게 있었죠? 기재사항이 있었죠? 그 밖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고, 앞에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이건 뭡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이 집이 저당이 잡혔으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의 저당을 잡고 있구나라는 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라든가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자가 몇 %라는 것도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구나라고 짐작이 될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는 이 갑이라는 채권자와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을 때 돈을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든가 이런 가등기만 해놓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채권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제3자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가등기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언젠가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효력은 자, 저당권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저희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도 부합물, 종물에도 다 미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저당권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저당권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든가 이 부합물이라든가 종물도 역시 미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역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를 저당권을 보고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가등기 담보의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실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저당권에서 본 것처럼 경매 저당을 하는 게 있고 저당권에 있어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적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법원에서 경매 신청해가지고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거. 이것은 저당권과 같고, 그 다음에 사적 실행 방법은 귀속청산과 처분정산인데,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귀속이 되는 거죠. 채권자한테 저당물이 귀속이 되면서 청산만 하는 거고, 처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앞으로, 즉 채권자 앞으로 이전을 해놨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걸 팝니다. 팔아가지고 제3자한테 처분해가지고 그 청산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원칙적으로 이 귀속청산은 인정이 되지만 처분청산은 이 가담법상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귀속청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채권자에게 귀속이 되면서 청산이라는 절차만 남겨두는 거고 처분정산은 먼저 채권자에게 귀속을 시켜놨다가 그 채권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귀속청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 자,
내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후 2개월 이내 청산기간을 줍니다. 2개월에 청산기간을 주는데 청산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기간을 2개월을 준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사이에 2개월 내에 빚을 갚아서 그것을 막든지 아니면 갚지 못하면 그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통지사항은 청산금액의 평가금액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통지할 사항은 청산금의 평가금액이다. 자, 갑이라 있고 을이 있을 때 1억을 빌려주고 을이 이쪽에다가 이 집에 대해서 가담보를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1억을 구워줬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집을 잡았습니다. 이 집의 금액이 얼마냐? 왜냐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갑이 이럽니다. 을한테 2개월 주면서 야, 자, 너 2개월 내에 갚지 않으면 이 집 본등기 해서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고 뭐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돈 있으면 돈 청산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그때 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얼마짜리다. 평가액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가 얼마냐? 예컨대 3억이라고 가정합시다. 3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산금액은 이 통지사항은 청산금액의 평가 이익 3억을 통지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3억 플러스 피담보 채권을 통지를 하는 점. 피담보 채권이 얼마라고?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뜻을.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통지할 시점에 이게 1억짜리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는 자, 이게 값이 현재 1억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청산금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청산금이 줄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지를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던 아니면 똑같아서 없던 그거를 통지를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청산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금액이죠. 이 시가, 그쵸? 이 시가, 목적물 당시의 가액에서 원래 구워졌던 피담보 채권액, 이거 있죠? 피담보 채권액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채권액인데 뭐다? 선순위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1번이 1억이 있고, 2번이 1억이 있고, 3번이 5천만 했을 때, 만약에 2번이 이거를 한다. 2번이 이거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하는 경우는 2번이 실행을 하는 경우는 자기 선순위자가 1억 있죠. 그래서 3억 빼기 피담보 채권액 1억이죠. 1억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 1억. 그래서 얼마다? 1억이 평가 금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인 경우,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채권과 비용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후순위 권리자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부동산이 이렇게 2개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을 때 2번이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 1번은 당연히 아까 금액에다 넣었었죠. 3순위한테 다, 자, 이렇게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상 보증인 및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자, 후순위 권리자한테 이것을 통지하도록 하는 이유는 1번하고 2번하고 너무 뻥튀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할지라도 이 집이 3억짜리인데 얼마로 평가해버리냐면 이거를 예컨대 2억짜리로 평가했다. 그래가지고 청산할 게 없다라고 해버리면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도 5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이 청산금의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도록 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의 평가액에 불만이 있을 때는 청산기간 내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컨대 앞에 예에서 이거를 3억으로 통지했잖아요. 근데 시가에서 보니까 현재는 2억 5천이라고 합시다. 2억 5천.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요게 2.5억이 되니까 요게 얼마냐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한 금액대로 하니까 뭐예요? 1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갑은 자기가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걸 통지한 금액을 3억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이 부동산 평가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것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차액인 5천만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금액인 자기가 통지한 금액에 과의 차액인 1억을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청산 의무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관 경과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청산금의 지급과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에이전트 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서 청산금이 없는 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관이 경과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면제특약이 있습니다. 면제특약이 뭐냐면 청산금 면제 특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청산금 안 받기로 하자. 자, 이거 1억짜리지만 내가 너한테 1억을 주지만 이 집이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청산하지 말자.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 라고 이렇게 청산 안 하기로 하는 특약. 이런 것은 채무자한테 불리하죠. 그러면 우리 어린 백성들의 삶을 공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어디서는 된다? 이런 거는 상법에서는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 사람들은 장사의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찾아갈 길은 다 알아서 찾아간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민법은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죠. 따라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떤 어린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못하게 법으로 만들자라고 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담법에서 역시 이 채무자 등에 불리한 청산 면제 특약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청산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뭡니까? 이미 이제 당사자가 이제 빚을 갚을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여기 알려준 건 상관없겠죠. 그런 경우는 청산금 면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만 않으면 유효하다. 언제? 기간이 지난 후에, 기관이 경과한 후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청산금의 청구권자 채무자, 물상 보증인 및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청구권자이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임차물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이미 법정지상권 배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게 속해 있다가 각각 소유자가 바뀌면서 서로 달라진 경우 이 건물의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법에서 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지상권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등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의 경우에도 이것이 동일에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돼서 실행된 때는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됐다. 즉 갑에서 설정됐는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이라든가 땅을 예컨대 이 땅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가등기를 담보를 잡았다. 근데 가등기 실행에 의해서 이게 뭘로 바뀌었다? 비형 소유로 바뀌었다. 그런 경우 비형은 이 갑에 대해서 뭐라 한다? 이 건물을 법정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액을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1억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을은 뭐다? 이 돈을 다시 갚고 이 말소를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한이 됩니다. 어떨 때 제한이 되냐면 두 가지 경우에 그렇게 아직 마음대로 이것을 말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냐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거는 굉장히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아무 때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을이 이거 1억 돌려줄 테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 제3장의 수중에 들어갔거나 이게 뭐다? 10년이 경과했다.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는 청산기관이 경고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아직 그러한 본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동안은 채무자 등은 채권액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뭡니까? 청산금 지급하면 뭡니까? 청산금 지급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경매의 실행자. 앞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우리 실행에서 뭐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경매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기속청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속청산. 자, 처분청산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처분청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산은 가담법상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기속청산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속청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경매죠. 자, 경매의 실행은 우리가 저당권에서 자세히 배웠죠.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을 간주하기 때문에 가담법도 역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후순위가 경매 청구할 때는 경매 대가에서 경배당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참가해서 뭐 어떻게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참가는 우리가 저당권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가등기가 담보할 때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전부, 원인, 수액, 금액이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 기간 최고한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니까 배당 참가할 사람도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과 법정 지상권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에게 속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가담법 실행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이 건물의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담법의 소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어떻게 소멸하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갑이 을에게 1억을 구워주고 을은 여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줬을 때 이거를 말소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없어지면 되겠죠. 이거를 뭡니까? 변제를 하면 가장 말끔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이거는 몰라 원상복귀대로 청산하고 이 소유권을 이게 넘겨주면 갑에게 가버리면 역시 이것도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람직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갑에게 이 담보가 소유권이 넘겨짐으로써 돈 1억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소멸은 역시 낙찰받아서 낙찰에게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가등기 담보도 소멸됩니다. 기타 원인은 채무의 변제죠. 자, 가장 합리적인 게 1억을 갚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변제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거나 그 다음에 목적물이 매실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에 의해서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가등기 담보에서 가담법상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가담법도 뭐다? 하나의 담보수단이다. 담보수단이다. 그래서 성질은 무엇과 같다? 저당권과 같다.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렇죠? 우선 변제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죠?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경매가 있고 사적 실행이 있는데 사적 실행에서는 귀속청산이라는 걸 한다. 그렇죠? 귀속청산. 그래서 청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고 한다. 그 유예기간은 며칠 줬다? 2개월을 줬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